현실의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8월 4일 아침 뉴스 베이커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우리 여름향기님 가장 먼저 오셨고요. 아말피사랑님, 팅커벨님, 네 쭉쭉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에스텔라님도 오셨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님도 오셨네요. 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네, 다들 오늘 봬도 반갑고 어제 봤지만 또 반갑고 내일 또 볼 거지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자,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활기차요. 네. 네. 지금 사실 제 머리가요. 네. 땀 때문에. 네. 네, 이게 모양이 안 나네.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무슨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총명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더위 먹으시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네, 더위 먹었습니다. 눈이 흐릿해졌어. 눈을 떠요. 네. 좀 총명하게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네. 자, 권지원 기자 화이팅 외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식전빵 들어가 볼까요? 내기는 들어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증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모스탄 얘기입니다. 모스탄이 네. 부정선거 감시하겠다면서 지난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 관련한 수사에 불응하다가 결국 출국이 정지됐고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못 나가고 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출국 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15일까지는 한국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체류 기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류 비용 때문에 극우들 사이에서 또 그 비용 때문에 좀 싸움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은 이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자유와 혁신, 황교안당이죠. 네. 황교안당에서 최고위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환길이 원래 반을 낸다고 했는데 어제 안 낸다고 결론적으로 연락이 왔다. 전환기 씨가요? 아니요. 자유와 혁신에서. 자유혁신에서? 네. 그러니까 전환길이 네. 전환길이 약속 어기고 지원 안 하기로 했다. 뭐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있구나. 또 반발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운정 참정교회 아시죠? 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여기도 이제 고병찬 목사. 코로나19 네. 때부터 유명해진 교회. 네네네. 교인들 데리고 대거 광화문 광장 갔다가 네. 코로나 집단 발병해서 맘카페에서부터 난리가 났던 그런 네. 교회고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교회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비를 다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모스탄 대사님. 네. 어느 단체가 하긴 했는데 그건 정당이기 때문에 공작에 말려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경비를 모스탄 대사가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이제 자유와 혁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스탄을 앞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오히려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모스탄이 지금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어떡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출국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불러봐요. 네, 불러주세요. 다 돈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그 너 때문에가 네. 좀 젊은 가수들의 노래도 있던데 그쵸. 확실히 옛날 세대인가 봐요. 저도 그게 버전이 있더라고요. 또 젊은 가수 버전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 버전이 있는데 저도 이 노래밖에 몰라서. 근데 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진짜 나이가 나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거 어떡하죠? 모스탄도 그렇고 갈 분들이 많은데 지금 네. 교정 시설이 터지기 직전이다. 아,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일보에 난 보도인데요. 그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과밀 수용이 좀 심각해지면서 교도관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터지기 직전이라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요. 126.4%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주요 시설별 수용률 좀 살펴보면요. 서울 구치소가 149.8%, 부산 구치소가 149.5% 이렇게 대부분 다 100%를 넘게 상회하고 퍼센트가 넘은 있어요. 곳이 지금 서울이랑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되게 많군요. 사실은 뭐 거의 전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뭐 교정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인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네. 계속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꼭 들어가야 될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게 문제야. 그러게 말이에요. 들어가야 될 사람은 안 들어가고. 네. 근데 아무튼 뭐 교정 시설이 계속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교도관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약간 고충이 있는 게 그 정신질환이나 마약 사범이 또 증가를 해서 관리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상황을요. 폭탄 돌리기 하듯 간신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폭탄 돌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자들이요. 폭력, 자해, 뭐 이런 사고 가능성도 높고 교도관들이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수준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를 막고 있는데 폭탄 돌리는 것처럼 계속 막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이미지도 보면요. 교정시설이 얼마나 포화가 되는지 좀 보이는 게 그 잠자리 한번 보세요. 6명이나 거의 몇 명이 거의 뽀개 자다시피 자잖아요. 네. 심지어 오른쪽에 있는 16.26% 정도 용적률에 해당되는 곳을 보면 거의 다리 이렇게 구부리고 자잖아요. 이 정도로 포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자는 요약해 보면 수용자는 급증했는데 시설이나 교도관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과밀 노후화, 고위험 수용자 증가라는 3중 위기에 빠졌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직 들어갈 사람들 많은데 큰일이네요. 네. 나와야 될 분들 빨리 나오게 하고 네.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될 분들 순차적으로 넣어드리면 한 방에 넣어줘도 돼요. 아닌가? 한 방에 넣으면 또 뭔가 차근차근. 하지만 뭐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책이 많이 시급해 보이네요. 네. 자, 청소년들 쇼트폰 과몰입이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훨씬 이렇게 무기력함이 증가하고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사고력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멈추는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군요. 이거 좀 분석 기사인 것 같은데 한겨레 기사. 한겨레 기사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좀 인터뷰를 다수를 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그 SNS나 쇼트폰 과몰입이요. 그 단순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 쇼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게끔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을 계속 알고리즘을 맞춰서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이제 중독적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고 이거를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쇼츠 보다가 네. 어느 뭐 1시간을 넘게 본 적도 있거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날 새는 줄 모르죠. 계속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또 그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봤던 거를 연관을 찾아가지고 계속 보여주잖아요. 광고도 사실 또 한 번 봤더니 그 광고 계속 나와서 좀 골치 아프긴 쇼폰 했는데. 드라마도 되게 쇼폰 드라마도 장난 아니에요.
뭐 유치하다 뭐 되게 뭐. 유치하고 똑같은 내용을 네. 다른 버전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네. 몇 개 한번 봤는데 심지어 처음에는 중국 드라마, 중국 쇼츠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제 출연해서 그러니까 국내판 뭐 이제 뭐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보여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구조가 좀 문제인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일단은 그래서 청소년들 여기 인터뷰한 청소년들이 사실 노력을 해요. 뭐 본인들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쇼츠에서 이제 내가 보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일례로 아예 그냥 그걸 0으로 설정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래서 계속 롱폼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어쨌든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규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법안도 7건 정도 발의가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떤 그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그 접근 차단 수준하고 제한 대상이나 기능, 플랫폼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규제 초점이 사실 청소년이 아니에요. 청소년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붙잡아내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하는 방향에 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한테 뭐 이제 어떤 이제 요구들을 좀 해서 중독에 좀 빠지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예정인가 봐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쇼폼에만 길들이다 보면 뭔가 길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고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약해질 수밖에 네. 없는데 되게 걱정스럽고 저는 이제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좀 이제 시민단체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전에 미디어 단체에서 일했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뭐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미디어 읽고 쓰기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 교육 차원에서도 사실 막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유럽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정 시간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뭐 그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규칙 서로 합의된 네.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쇼폼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좀 해가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또 좀 예방도 되고 이제 학습도 되고 훈련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가정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 사회적으로 좀 정치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신 곳은 지금 몇 도인가요? 아, 저 오늘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훅 아시죠? 뭐훅 이 더위가 밀려오면서 세팅하는 동안 한 2, 30분을 정말 내내 땀이 괴로웠거든요. 땀이 뻘뻘 나면서 오늘 또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딱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더운 거예요. 아, 저는 네. 저희 집도 덥거든요. 네. 그래서 잘 때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해도 금방 땀으로 막 저는 사실 땀을 잘 안 흘리는 형이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찜질방 가도 땀구멍이 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땀이 요즘은 땀이 진짜 많이 네. 나더라고요. 땀구멍이 열렸나? 네. 진짜 요즘 되게 더운데 이게 지금 122년 만에 극한 폭염이다. 맞아요. 어제 경남 양산 기온이요. 26년 8월 2일 오후 42.5도까지 오른 거예요. 42.5. 이게 이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갱신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특히 왜 이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이게 고기압이나 뭐 폐년상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후적인 영향이 좀 겹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더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이제 도움이 몇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늘 확실히 제 말이 맞습니다. 어떤 굉장히 설명을 그 똑똑하고 명쾌하게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네. 여러분 유석이가 네. 배고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보면 그래서 폭염 중심부이 수도권으로 또 이동하고 있대요. 원래 지금 남부지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해 40.7도, 의령 뭐 부산
북구도 40.6도, 경주 40.3도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 이게 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울도 보면은 낮 최고 기온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7도, 대전은 또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네. 특히 더운 낮에 또 이렇게 뭐 오래 이렇게 밖에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있을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일하느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네. 이럴 때 하다못해 식당 주방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건강 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위야 물러가라. 아 이제 그만 좀 더웠으면 좋겠고.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네. 이번 주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제발! 작년 생각해보면 11월까지 더웠던 기억도 있어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근데 매년마다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아, 봄, 가을은 왜 이리도 짧은지 아쉽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로 시작돼서 기사가 꽤 많이 나왔던데, 이 조선일보가 이제 그 약간 지금 이미 도입이 된 것처럼 좀 써가지고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좀 뭐 말미에 이제 흐릿하게 뭐 아직 시행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장하게 기사 읽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 안 읽으면 시행된다라고 착각할 그 정도예요. 보면 대통령 네.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절대평가라고 있는 게 아마 영어하고 국사만 절대평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등급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삐끗하면은 확 등급 차이가 확 바뀌겠죠? 이제 0.00 차이로 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없죠. 그러면 이제 이 논술 가지고 가리겠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인 건데 네.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늘리는 게 저는 앞으로 방향성은 맞다고는 보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걱정되긴 해요. 이게 과연 좀 공정한 잣대로 그렇죠. 입시 제도가 형성이 될 것인가. 여기 이걸 또 악용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고 또 아니면 이게 또 되게 주관적인 잣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걱정스럽긴 이게 하더라고요. 대학별로 사실 논술이나 수리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대학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수리나 논술을 대학별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시에 또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런데 이제 논술을 봤는데 논술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뭐 특정 학생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 뽑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도 사실 들긴 하는데 특히 이제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대학 들어가기 쉽잖아요. 맞아요. 졸업하기 어렵게 졸업하기가 만들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 그렇게 논술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뭐 합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대학 입시 자체가 과열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자체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냐 가지고 이제 입구부터 엄청 말이 많은 거예요. 좀 전 취지도 공개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 이해는 하는데 입시제도 자체도 좀 이렇게 변별력 있게 내지는 이런 부정이 없게끔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선일보 기사대로 지금 이게 거의 뭐 도입되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네. 가지 안을 지금 놓고 검토하고 논의 중이다라는 거죠. 네. 네. 확정된 아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뭐 시행된다는 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를 놓고 조금 이렇게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교육제도 같은 거 너무 많이 계속 바꾸는 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제도는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보면은 매번 교육제도 너무 많이 정권마다 바뀌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또 그것 따라가느라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바빠지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제도보다는 우리의 어떤 인식. 네. 네,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 맞습니다. 풍토 네.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해놓고 갔긴 했어요. 어떤 건가요? 서울대 필요 없다. 학벌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이런 네, 학벌 필요 없어요. 남겨준 네. 사례입니다. 네, 네. 윤석열이 그거 하나는 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이메일에서 이런 이메일 요즘 혹시 받아보시나요? 문자라든지. 저는 수령한 상품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배송 중 내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면서 덜컥 누를 수도 저도 있겠어요. 네. 뭐지? 하고 이걸 하나 열어봤어요. 열었어요. 열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되게 장황하게 써있고 거기 링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눌러라. 보는 순간 이거 피싱이다. 근데 역시나 요즘에 이런 피싱에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문자 받으시면 그냥 삭제하십시오. 삭제. 믿고 걸러야죠. 파손됐으면 네. 이렇게 문자 하겠어요? 파손됐으면 내가 먼저 알지 네가 먼저 알겠니? 그러게요. 네. 네. 아 참.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고 가뜩이나 더운데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참. 네. 네. 참 수박으로 몇 대 맞아 정도. 네. 여러분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덥기 때문에 아차하고 낚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낚이지 맙시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우리 이조석 PD가 또 시원한 노래 한 곡 작사해 놓은 게 있고. 부끄럽게도 제가 작사를 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역시 팥빙수입니다. 네, 어제 저희 그 전국을 얼려버릴 퀴즈 정답자 네, 찌이님 네. 메일로 연락처를 안 주셨어요. 어제 찌님이 사실 근데 또 다른 분한테 토스하는 그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누구든 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네네. 메일 sprite770912 @네이트.com이고요. 오늘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주시면 음악 나간 사이에 해드릴게요. 공 기자님 메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팥빙수 듣고 오시죠. 망고 빙수 수박 빙수 멜론 빙수 맛이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팥빙수란 말이지 동전 지갑 가볍게 들고 마트로 가네 발걸음이 참 가볍네 머릿속엔 벌써 뭘 살까 고민이 한가득인데 떡도 사고 팥도 사고 어라라 우유는 냉동실에 넣어놨겠지 넣어놨을 거야 그렇고 말고 연유는 꼭 사야지 꼭 사야지 멀고 먼 마트길도 단숨에 닿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면 그건 팥빙수 콩가루에 건빵 부셔 올리고 별사탕 톡톡 나만의 비밀 무기 달콤하고 시원한 팥빙수가 먹고 싶어 아주 그냥 싹싹 비벼 먹고 싶어 여름이 별건가 이게 여름이지 멀고 먼 마트길도 단숨에 닿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면 그건 팥빙수 콩가루에 건빵 부셔 올리고 별사탕 톡톡 나만의 비밀 무기 우유 얼렸겠지 얼렸을 거야 한 박자 쉬고 냠냠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본론 시작 오늘의 가장 기쁜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목감비도 네. 전당대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음속에 소망을 얘기할 거 아니면 소방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보시니까 훅 들어오니까 갑자기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충청권에서는 정성래 후보가 고향이기도 하고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뭐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또 정성래 후보가 약간 좀 높게 나왔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아주 박빙이에요. 네.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이게 동료 의원한테 박쥐라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떼하니 일베 공방전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뭐 일베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김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유세하는 동안 최민희 의원이 자기한테 이제 박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동영상에 찍혀 있는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불쾌하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좀 뭐 박쥐 같은 건 좀 너무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 뭐 조롱 이런 것들이 좀 오고 가는 것들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단어 선정이 좀 아쉬워요. 뭐 본인에 대한 어떤 비난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아니다라든지 서운하다든지 어쨌든 어떤 정견을 발표하면 되는데 일베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거는 근데 이제 정작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잘 스스로 못 돌아보시기도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의원들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최민희 의원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뭔가 카메라에 자꾸 잡히죠 입 모양이. 동작도 잡혀요. 네, 입 모양 같은 게 자꾸 잡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본인도 알 텐데 이런 것들 오히려 이렇게 더 세게 얘기해서 커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과한 액션이라든지 말이 좀 논란이 되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요. 좀 건강한 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들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우리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네, 이준희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높여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더운데 더위 안 먹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휴가가 따로 없긴 한데 네, 저희랑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휴가 기간이긴 합니다. 네, 지금 휴가 기간이었구나. 네. 차차차차. 네. 저희 이제 이 감이 더운 없습니다. 날씨에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일단 1차 결과를 보고 좀 예상 밖의 결과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전당대회 때와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상으로도 좀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차 민주당 전당대회 초반 이제 결과는 보도가 돼서 다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이 정청래 후보 독주 체제의 균열이 강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맹추격 네. 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 송영길 후보의 역할인데요. 네. 명확하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임시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보면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정청래 당시 후보가 60% 넘게 당시 그 박찬대 후보에 맞서서 60% 넘게 압도적인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전당대회 첫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죠. 그러니까
투표자 결과를 보면은 네. 충청권에서 44.61% 그리고 불경에서 46.65%를 정청래 후보가 받았습니다. 합산 득표율이 45.51%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7% 이상 빠져나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난번 당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랑 비교해 보면은 이 지역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네. 그 눈에 띄게 확연하게 이 하락폭이 체감이 되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번은 이제 당대표 선거의 경우 3자 네. 대결인데 작년의 경우 이제 양자 대결이었죠. 그래서 네. 뭐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후보가 한 명 더 추가되면서 3자 대결에서 표가 분산이 됐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빠져나간 부분도 있는데 이 송영길 후보의 독자적인 경쟁력이랄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정청래 후보가 갖고 있던 어떤 뭐 강성 이미지랄까 검찰개혁 등 강성 이미지 이런 부분이 올해 선거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분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검찰 개혁의 선명성 가지고 자기의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검찰 개혁의 또 어떤 아이콘 하면은 또 송영길 후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송영길 측면에서 후보 또, 맞습니다. 송영길 후보야말로 직접적인 검찰 조작 수사랄까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당시에 직접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후보가 충청 불경 이제 초반 판세에서 9.97%, 약 12,156표 정도 표를 이제 득표를 했죠.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네. 송 후보에게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표차가 1% 정도, 0.99%인가요? 1% 정도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네. 거의 박빙의 지금 초반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뭔가 팬덤 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가진 자체 경쟁력 부분인데요. 이제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이제 당대표를 이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를 그 당대표를 역임한 분이잖아요. 역임하신 분인데 김민석 후보가 이 뉴페이스 당대표로서의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정청래 후보의 경쟁력 약화가 지금 빚어낸 초반 판세 결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선호투표제 이제 막판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판세가 또 계산법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선호투표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후보자 전원 또는 이제 일부에 대해서 선호 순위를 기입하고 그 순위를 네. 당선자 결정이 이제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경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다 기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투표제 통해서 결론은 이게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인데 이게 별도의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더라도 즉석에서 그 한 번 투표로 인해 가지고 결선 투표의 효과를 내는 그런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 선호투표제의 그 전제는 가반을 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또는 송영길 후보 모두 가반 이상의
투표를 했을 때는 뭐 한 번 투표를 해가지고 결론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아마 과반을- 과반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 초반 판세를 보면은 지금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양강 구도가 있고 송영길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판세이긴 합니다면은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둘 다 이제 가반 미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송영길 후보가 3위가 된다라는 거 전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1, 2 후보 있고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이제 3위로 결정이 됐을 때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승패를 가르는 이제 결정적 열쇠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송영길 후보의 2순위를 김민석 후보로 좀 이렇게 정린 당원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추측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네. 송영길 후보도 이제 전당대 지역 경선, 순회 경선을 하면서 2순위 후보로는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 라는 얘기를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당과 청와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발언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정 일치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정 안정 이런 것들은 물론 새 후보 동일하지만 조금 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일체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정청래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좀 자료 화면이 지금 뭐 준비가 됐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그 보면은 가상 그 시나리오라고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가상 시나리오요? 네, 자료 화면 중에서 요거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못 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송영길 후보가 이제 만약에 3위가 됐을 경우에 2순위 표, 송영길 후보에 찍은 2순위 표를 가지고 표를 배분했을 때 현재 구도를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초반 판세에서 정청래 후보가 약 1% 정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충청권하고 지금 부울경 경선에서 받은 표를 가지고 이제 예측 그 가상 시나리오를 이제 돌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받은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어 가지고 55% 받았다고 했을 때 네네. 이 판세가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김민석 후보가 5표 차로 역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60%로 받았을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1221표, 그리고 70%를 받았을 경우에는 3651표 차로 승리를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했을 때는 조금 더 표차가 더 나겠죠. 역으로 했을 때 정청래 후보에게 송영길 후보에게 간 2순위 표가 55%, 60%, 70%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김민석 후보가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현 시점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많은 표차로 이기겠죠. 네. 네.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나 그리고 전문가분들이나 주관 판세 여러 가지, 그리고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어떤 그 일치감이랄까 이런 그 전략적인 연대 이 관계를 봤을 때는 2순위 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으로 남아있는 또 이제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호남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어떨 거라고 예측하세요? 호남 수도권 판세 분석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 경선 일정이 있는데 이걸 먼저 조금 설명드리죠. 예. 지금 8월 1일
충남권 경선이 이제 마무리됐고 8월 1일 날 불경 마무리됐죠. 그리고 네.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은 8월 9일이 제주 아니라 인천. 8월 8일이군요. 네, 8월 8일이죠. 제주 인천 경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8월 9일 은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15일은 전북, 전남, 강주. 네. 16일은 경기, 서울. 그리고 17일이 이제 정기 전당대 본대회죠. 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나 지금 현재까지 그 남은 경선 지역의 그 권리당원 표수가 거의 87%인가요? 83%인가? 80% 이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호남의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그 호남 수도권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그 최근에 그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전국 국민 대상 조사 부분하고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호남 수도권 부분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 수도권 판세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앞서거나 거의 뭐 추격하는 이런 흐름들이 뚜렷하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목포 MBC와 그 지역 언론사 세 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호남 지역에서의 그 김민석 후보의 지지도가 42.3%고 정성래 후보는 27.7%.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를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했을 때 호남과 수도권 일단은 호남 판세에서는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이제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강조 MBC 뉴시스, 강조 전남 취재본부, 무동일보,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수행을 했고,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31일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자세한 건 또 중앙직 여론조사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1% 정도의 격차는 중반, 후반 경선을 거치면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정청래 후보의 경쟁력도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개혁이랄까요. 물론 그 세 후보 다 개혁을 개혁성이 강한 후보입니다. 강한 후보인데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의 컨셉을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그 당정일치, 국정안정 그리고 네. 이재명 정부 정보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바람을 탈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제 결과의 어떤 중요한 쟁점 중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이제 손꼽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네네. 하락하긴 했어요. 보니까 흐름들을 보니까 이제 네. 이것들이 국민 이제 당심 국민들의 민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그 국정 지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번 전당대회에 미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새 후보 간의 경쟁이고 특히나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의 그 개혁성하고 선명성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와의 일치 이런 부분이 되게 핵심적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시절에 청와대와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분이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또는 국민경선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집권 여당이
된 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첫 해,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미 이제 당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아쉽고.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집권 여당인데 집권 야당을 하고 있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집권 나온다는 것 같아요.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과 그리고 당정청 일치가 돼가지고 혼연일치의 그런 자세, 태도, 정책을 갖고 해 나갔다면 그런 뭐 비판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계속했던 부분이 국정과제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입법 부분이죠. 27%밖에 되지 않는다. 입법의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야당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집권 여당 민주당에 한 얘기고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하는데 결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전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는 정청래 후보의 또 입장도 있었겠죠. 당시 당 대표로 입장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를 두고 논란이 됐고 또 이번 선거에서 그 새 후보의 어떤 경쟁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는데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런 이 전당대회가 좀 축제처럼 치러져야 되는데 뭔가 이제 뭐 내란당에서나 있을 법한 뭔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폭력 행위 같은 것들도 있었고 이런 지점들이 많이 좀 아쉽거든요. 우리 이준희 기자가 바라시는 이번 전당대회가 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면 좋겠다. 바람 한마디 그리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으로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송영길 후보가 어제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담담하고 네. 진솔하게 본인의 심정,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셨는데 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3자 구도에서 뭐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누군가가 지금 뭐 최종 승자 당대표 선거에서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이 진정한 승자는 송영길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사실상 있는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승자다. 그렇죠. 네, 이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네. 이번 전당대회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검찰 독재, 종실, 개혁, 언론 개혁 해가지고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이번에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 수호하는데 큰 그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후보를 그 축해 세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결과에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그 자세에 있어서 저는 송영길 후보의 이 태도와 정신 이런 부분들을 좀 두 후보도 포용을 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하고요. 지금 한쪽에서 뭐 일베문화 뭐 그런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러한 폭력적이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폄훼하는 그러한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 표출시키고 보인 쪽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국민께서 객관적으로 아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오히려 본인의 그런 본인 진영들의 하는 부분들을 성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특정 후보가 마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꾸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 이제 후반부에 그러니까 특히나 불경 그리고 부산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한 1,000표 이상 표를 더 득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전에 이제 노무현 때 노사모 회원들의 그 뭐랄까요 경선 참여 투표 뭐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이제
일이 이런 현상이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노사모가 나서서 특정 후보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 참여는 뭐 개개인의 의사,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바람직한 건데, 노사모의 정신은, 노무현의 정신, 노사모의 정신은 시민 정신 아닙니까? 국민 정신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건강을 이루는 정신인데, 이러한 정신들을 특정 후보의 당선에 정파적으로 조직 동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는 시각은 매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1인 1표, 네. 권리당원 100% 참여가 100% 투표하자, 이거잖아요. 결국은 최종 승자는 권리당원, 국민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이제 될 것인데,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노사모가 출연한 것도 결국은 뭐 국민통합이나 동서합, 국민통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혁, 언론개혁 등등이었는데, 그 정신의 권력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혁하고 인권을 지키고 평화통일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더 많이 보여지고 좀 확산되고, 새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새 후보의 또 지지층 분들 또 그 이제 모두가 네. 서로 존중하면서 좀 좋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혐오의 언어 같은 것들은 좀 걷어내고 비판할 것들은 하더라도 좀 네. 성숙하게 좀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좀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과거에 노사모였고 활동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20여 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노사모라는 조직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들 우리 민주사회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그러니까 정신이 역할을 하시고, 녹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선거 중후반에서 노사모였다, 아니다, 구분하고 갈라서 노사모는 경선에 참여해가 누구 후보를 지원하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추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에 만나는 화성의 기자, 화성에서 온 기자, 이준희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시고요. 또 기자뉴스 기자로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좀 성숙하게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좀, 그 중에는 제대로 된 비판 내용도 있지만 좀 가십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좀, 뭐랄까요. 그 가십이 또 많이 생겨나. 후보들이 또 생성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네네. 네. 좀 이런 분위기는 지양해야겠다. 네. 생각하면서, 노래는요, 사실 이제 오늘 요 내용하고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노래인데요. 네. 사실 저희 또 노조 뭔가 재판 있을 때마다 항상 달려와 주시는 우리 또 이준희 기자잖아요. 이준희 기자님이 또 항상 곁에 계셨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되는데, 또 이와 함께 에스텔라님께서 저희 노동조합 위해서 가사를 또 써주셨어요. 네, 가사를 또 써주셨어요. 네. 꼭 안 들을 수가 없다. 더는 지체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버텨봐입니다. 버텨봐. 네. 이게 꼭 저희 노동조합에게만 해당되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마음이 특히 있었을 것 같고. 요즘처럼 마음이 좀 뭔가 다들 좀 조금씩 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어렵고 좀 네. 피폐해지는 것도 같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또 이제 좋은 세상 올 거라는 믿음으로 잘 버텨보자. 네.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네. 에스텔라님 너무 감사하고요. 요 노래 듣고,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네. 힘겨운
햇살이 차올라도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아. 어두운 골목 끝에서도 내 발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그래 버텨봐. 오늘이 다는 아니야. 조금만 더 견디면 비어있던 자리에 따뜻한 숨이 와. 천천히 스며들어 네 마음 위로 햇살이 앉을 거야. 버텨봐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힘겨운 날은 지나가 결국은 사라져. 버텨봐 버텨봐. 평화가 널 찾아와. 봄날의 꽃향기처럼 너를 감싸줄 거야. 차가운 밤이 길어져도 계절은 바뀌잖아. 눈물 젖은 하루 끝에 새벽은 또 밝아와. 텅 빈 방 안에 앉아도 네 숨은 아직 살아. 흔들린 마음 한가운데 희망은 조용히 서 있어. 그래도 버텨봐. 이 길은 끝이 아니야. 지친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와. 기다린 만큼 더 깊이 피어날 거야. 내일은 부른 좋은 날이 올 거야. 버텨봐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힘겨운 날은 지나가 결국은 사라져. 버텨봐 버텨봐. 평화가 널 찾아와. 봄날의 꽃향기처럼 너를 감싸줄 거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꽃이 되어 너의 창가에 가만히 피어날 거야.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넘어진 자리마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하늘도 알고 있으니까. 버텨봐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힘겨운 날은 지나가 결국은 사라져. 버텨봐 버텨봐. 평화가 널 찾아와. 봄날의 꽃향기처럼 너를 감싸줄 거야. 우리 모두 힘내요. 그리고 좋은 날을 위해 네, 우리 에스텔라님 작사의 버텨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박힌다, 가슴을 울린다. 네, 이렇게들 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날님,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우리 그 소울님, 버텨봐 단어가 가슴을 울리는구나. 네, 역시 제주꾼들이 많다. 네, 칭찬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텔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고발장 하나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네, 그러셨죠. 내용을 보니까 뉴진스 한이 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저는요 사실 정말 그 연예인 잘 모르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소녀시대. 심지어 멤버 이름 다 외우시나요? 몰라요. 저 11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아, 우리 네, 목감피가 한 명 그 네. 예. 제시카. 네. 하차하셨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알았는데 네. 제가 몰랐는데 오히려 뉴진스 사태는 그 이제 일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저는 그때 뉴진스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목감피가 막 들려줘서 노래를 좀 듣게 됐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취재 갈 때 네. 노래를 막 틀어주셨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도 찾아봤어요. 어머 왜 이렇게 잘 춰? 그러면서 네. 약간의 팬심이 저는 이렇게 생기는 상태에 오히려 더. 네.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이제 국감에서 우리 뉴진스 한이가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또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우리 네, 김성수 평론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좀 걸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평론가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매주 한 번씩 얼굴 뵀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네 좋네요. 목소리가 예, 들으니까. 그렇네요. 예.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견디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도 네 한통 예. 들고 찾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너무 고맙죠. 네. 예. 자, 일단은 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일단 네. 우리 대중문화 평론가시잖아요. 원래 정치평론도 요즘 뭐 한지 너무 오래되셨지만 원래는 대중문화 평론가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평론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셨어요. 예. 네, 어떤 내용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내용은 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뉴진스의 멤버인, 호주 국적의 멤버, 그, 한이에 대해서, 2024년 12월 대략 한 20일경서부터 그 민감한 네. 그 비자의 뭐 종류, 비자의 발급 문제, 기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도 보도 윤리에 정말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워낙 그때 그 뉴진스 측에서 자기네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를 먼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월 달에 가서는 더 심각하게 뭐 불법 체류라고 하는 말이 12월 28일서부터 슬금슬금 나오더니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아예 불법 체류자 신세다라는 식의 추측 그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부모들과 그 멤버가 함께 2월 13일에 그런 거 없고 다 비자 문제는 아무런 그 일이 없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어두워 측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 그 기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비자는 예.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본인 아니면 그렇죠. 어두워 측 아니면은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 그 세 곳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아무도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버니즈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K-팝이 전 세계 주류의 그 콘텐츠가 돼가고 있는데 그 K-팝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획사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시장에 나와서 뭐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압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서 이 버니즈들의 그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급기야는 고소 고발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버니즈들 지금 준비했던 분들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이죠, 뉴진스 팬클럽. 예, 팬클럽의 그 일부 그 멤버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왔고 그래서 그걸 봤고요. 법적으로 이제 법리 검토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어른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박강원 변호사하고 함께 그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조직적이고 좀 의도적인 개입이 좀 있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럼요. 지금 12월 20일 날 그 쏟아진 그 기사가 뭐 그 이후부터 그 2월 13일까지 160개가 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배경이 있었다. 진짜 의심이 되겠네. 12월 20일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매체에서 다 그 기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는 어딘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의심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고발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기사가 18개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정말 단편적이었죠. 근데 그나마 한겨레 신문이 최초 보도를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뜨거라 했는지 18개가 함께 전화를 하고 확인해서 그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도가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뭐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걱정인데 뭐 끝까지 해봐야죠. 예. 만약에 이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제 어도어에서는 사실 이제 한희 씨가 나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겠다 사실 거기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다, 너는 우리 아티스트야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제 관리 소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그래서 않는다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구석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한이가 직접 뭐 국정감사에 가서 진술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본인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미니진이나 뉴진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짓까지 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안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 가족,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 그리고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공무원, 그 다음에 어도어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사안인데요. 뭐 요즘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그렇게 쉽게 내줍니까? 절대로 안 내주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당연히 그때 한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흘릴 이유가 없죠. 뭐 특히 뭐 가족이 뭐 분쟁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 그런 멤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도 외에는 그 정보가 나갈 데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것이 보도될 때는 업계에 따르면 뭐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찾아야 돼요. 복수의 가요 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사를 쓴 기자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는지를 경찰이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기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취재원보 사안과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사실 그 취재원이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익성에 부합하고 정말 사람들이 알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본인의 어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보를 하는 게 이제 공익 제보이지. 네, 사실 뭐 한희 씨의 비자 정보 별로 안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공익성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그 기사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공익은 오히려 훼손됐어요. 일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고요.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닌데 표준계약서 자체가 독소 조항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라도 강화해야 된다고 우리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사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마음껏 아티스트를 버려도 그 문제가 없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그렇지만 계약서 자체가 7년이에요, 계약이? 예, 7년이라는 것도 너무 그 노예 과도하지 계약 않습니까? 아니에요? 7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수납이 의심되는 그런 걸그룹들이 네.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연예계 노예 계약 같은 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 조금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좀 많이 개선됐다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아. 예. 이게 우리가 진짜 한류 하고 막 열광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 되게 높아지고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정작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아티스트들이 왜 약자냐, 강자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줄 아느냐, 뭐 뉴진스 멤버들이 얼마 경산 받은 줄 아느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했죠. 예. 그에 비하면 회사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이브가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업 간의 갈등인 것처럼 만들었죠. 약간 제 상황이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냥 부당해고예요. 제가 보기엔 성격은 네. 대표이자 그 뉴진스의 총괄 기획자인 민희진 대표를 해고시키고 네. 그 뉴진스를 적절한 선에서 너무너무 지금 히트를 한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민희진 대표한테 줘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뉴진스들 뒤에 이 전체 하이브라고 하는 그 멀티 레이블의 수장인 방 의장이 네. 방 의장이 만든 지금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커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그 브랜드가 돼버린 뉴진스를 어떻게든 제어하거나 축소시킬 그런 계획, 그 그룹 안에서의 계획,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그 방시혁 의장과 어도어 하이브 측이 기업 간의 문제, 이걸 다른 기업이 그 기업의 비밀을 탈취해가는 문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게 한 프레임 자체가 뉴진스와 그 민희진 대표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올려놓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던 거죠. 그런데 진행되는 사안들을 보면은 뉴진스는 철저한 피해자고요. 민희진 대표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거대한 기업 맞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알기로는 어쨌든 법적으로 어도어가 아직 이 아티스트들은 우리 소속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도 거기 손을 들어줬고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은 거기에 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한희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나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좀 미움을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는 네 멤버는 네. 모두 복귀를 한 상태고요. 네. 그 네 멤버는 혜린 씨, 혜인 씨, 그리고 한희 씨, 민지 씨 이렇게 네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니 씨도 복귀 의사를 같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계약 등등의 문제를 빌미로 지금 다니 씨만 오히려 회사 측에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본인가? 멤버 전체를 다 받아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열심히 활동을 시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재판에서 이겼던 그 의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는데도 언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에요. 그러게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한테도 어떤 교훈을 남기겠어요. 회사에 저렇게 개기다가는 내 목소리를 네. 냈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이 장면은 디바이드의 룰이잖아요. 지금 그 열공에서 그 권지현 기자님 하나만 싹 잘라내려고 그 여러 그 다른 그 직원들과 케이스가 다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아, 열공 같은 경우 뭐 저희를 다 자르긴 했는데요. 다 잘랐지만 네. 그래도 대응을 할 때 네. 그 특히 권지현 기자님만 분리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움직임들이 조금 있잖아요. 있는데,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거랑 그런 비슷하다. 작전을 그쵸. 열공은 잘 못하는 거고 네. 하이브는 굉장히 잘 하는 거죠. 악랄하게 하면서 예. 멤버들 간의 어떤 갈라치기를 시도하면서 예. 네. 아, 그러니까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런 기사들이 제대로 된 기사가 안 전혀 나오는 없어요. 와중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네요.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우리 K-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굉장히 화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그 씁쓸한 뒷이면이잖아요. 예. 네,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떤 제도적 으로 좀 뭐 어떤 것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좀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티스트들과 기획자거든요. 네. 예, 이들에게 힘이 실려야 되고 그 뭔가 활동을 할 때 수익도 사실은 이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도가 정착이 되어야 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자본의 그 전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그런 기획사, 그것도 좋은 IP를 갖고 있는 기획사의 투자를 명목으로 들어와서 머니 게임을 하고 있어요. 특히 게임 업계에서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거대한 몫을 챙긴 분들, 그 기술자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 K-팝계에 와가지고 그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 좋은 아티스트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버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지금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찰한테는 모든 수사권이 넘어가는 그 세상이 10월 이후의 세상이 너무나 끔찍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하이브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겁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좋은 작품 자꾸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작품은 냄새만 피우고 뭔가 좀 그 초기에 막 밀어내기를 하고 뭐 이래서 실적만 올리면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질 때 자기는 그 정보 갖고 주식 사놓고 실적이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되풀이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요. 내부자 전혀 누구보다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당사자. 그 사람이 차명으로 펀드를 갖다가 외국에다 만들어 버리면 그냥 거기가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의 그 해외 법인이 오히려 모기업이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그 K-팝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감시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일단은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선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그 감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을 하고 싶자면 저도 이런 비슷한 한희 씨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또 굉장히 또 그래도 훨씬 더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게 다 하나로 저는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특히나 K-팝 업계에서 아티스트들을 너무나 이렇게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주목할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최근 7월 28일, 6월 28일이었군요. 6월 28일에 이제 마무리된 IOI의 10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왜 이걸 제가 주목했냐면 IOI는 철저하게 기획사들끼리의 장난으로 아티스트들을 메뉴판 위에 올린 그런 기획이에요. 그런데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똘똘 뭉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11명의 스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은 고작 8개월 만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들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고대하고 염원하고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팬들과 그 멤버들 다시 만나서 거의 한 넉 달 동안의 꿈 같은 시간을 10주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K-팝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K-팝의 기획들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찍고 싶을 때 마음대로 찍고 싶어하는 그런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OA 팬들은 10년 만에 아주 보기 좋은 반란을 완성시켰고 시장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팬들의 역동적인 민주적인 그런 성취가 점점 더 K-팝 이 관행들을 깨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니즈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또 한희 씨를 비롯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저도 하루빨리 보고 싶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모든 언론이 사실은 하이브라든 저도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모든 언론이 하이브라든지 좀 그 어두워치게 어떤 좀 유리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예. 네, 그런 와중에 사실 되게 외롭게 목소리를 내셨다고 저는 봤거든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은 버니즈들이 가장 전투적이고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모든 그 재판의 자료들을 아카이빙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 손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왜곡 기사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들 보면은 우리가 다 이화영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했지만 그 이화영 재판 등등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하이브가 원하는 대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그 구조는. 그런데 버니즈들의 아카이브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하이브가 던져주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연예 기자라고 자칭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이브와 뉴진스와 미니지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서 수많은 어그로를 끌고 코인파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언론 시장의 문제고 실제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이런 친구들이 다시는 공론의 공간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정말 옳은 목소리 내시려고 애쓰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도 되게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노동조합도 가장 감사해하는 분 중에 정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단연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거든요. 너무 우리 노동조합 지금 재판 잘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증인으로 갑니다. 네. 아마 이번에 항소심까지 이기게 된다면 상고는 완전히 기각이 될 것이고 그들은 꼼짝없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 또 기사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큰데 제대로 좀 지켜낼 수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다 삭제해버렸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이두석 PD와 제가 노래를 또 하나 지었어요. 김성수 그래요? 평론가님 응원곡으로. 좀 손만 오그라들지만 틀어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진짜 문화평론계에서는 단연 손꼽히는 분이시네요. 얘기가 이제 줄줄줄. 네, 맞아요. 네. 아까 댓글에도 보니까 저 신천지 아니었으면 뉴탐사에서 방시 역시 대응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 댓글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뉴진스 팬으로서 뉴진스 팬이세요, 우리 이두석 PD님. 네,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듣는데 저는 이제 팬들이 굉장히 이제 그 팬 차원의 일반적으로 노래만 소비하고 그 팬을 응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종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네. 어떤
그런 것 연대를 하면서 정의가 또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또 우리 팬들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거 되게 건강한 것 같고. 팬들이 오히려 성숙한데 기획사가 네.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뉴진스 이제 완전체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좀 어려움을 딛고 활동하는 모습 진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희 씨 울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또 감사한 게요. 저희 방송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댓글로 계속 말씀을 하고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 건데요. 네.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 사실 한 번은 꼭 노래를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요. 네. 우리 우리 목감피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몇 개 안 되는데 그쵸?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구독에 되게 인색한 남자거든요. 네네. 다니엘 성수 TV 구독하고 계시죠? 김성수 평론가님 팬입니다. 아, 네. 참고로 이 노래에서 좀 여러분 참고하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있죠. 쌍둥이를 못 알아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목감피가 쌍둥이인데 제가 저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김성수 평론가님하고도 제 동생이 좀 연이 있어요.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인데 제가 이제 평론가님 처음 뵀을 때 제 동생인 줄 알고 또 인사 안 하냐고 그래서 저 형인데요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딱 알죠 우리 네네. 목감피는 네. 왠지 나를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내 동생과 연이 있는 맞아요. 저 그런 경우 좀 그런 경험이 좋지 않게 우리 있는데요. 김성수 평론가님과는 또 있는데요. 네. 노래 가사에서 이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 응원하는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제목은 당신의 힘찬 내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우렁찬 목소리 오탕한 웃음 뒤 숨겨두었던 당신의 지친 어깨 세상에 거친 바람 윅씩 불어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 단단한 각오 속 여린 맘을 우리는 알아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 섬세한 사람 고마운 사람 길 잃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외로운 이들을 먼저 돌아보았죠. 나도 그중 하나예요. 당신이 건넨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우리 마음은 봄이 되었어요. 쌍둥이 형제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 형이 더 잘생겼죠? 오직 진실을 향했던 고든 발걸음 이 세상 사랑의 눈을 결코 잃지 않은 당신